음, 아, 이번, 시간부터, 음, 이제 본격적인, 뭐라 그럴까, 우리 고유 사상, 또는 철학, 과학이라고 해도 좋고, 음양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닐스 보어 디스하고 아인슈타인 좀 까내리고 그런 수준에서 그저 뜸을 들였다나 음양의 정체에 대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과학을, 서양 과학,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학을 부정하면서 우리 사상, 우리 전통 사상을 드러내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전통 사상 그 자체로 그 자체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평생 해온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사실 서양적인 것이거든요. 서양적인 발상, 쉽게 말해서 과학, 수학, 논리, 민주주의 이런 거였죠. 그게 젖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음양의 이치 그 자체로 설명하면은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음양의 이치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식의 사고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양 과학을 갖다가 서양 과학의 그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할 줄 아는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서양 과학을 좀 약간은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진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은 하나는 마이클 패러데이고 또 오른쪽에 저 사람은 제임스 맥스웰이죠. 근데 저 사람들 이름을 정음으로 표기했는데 좀 표기가 좀 이상하지요. 좀 엽기적으로 표기했는데 외국인의 이름이라든지 외국인의 그 말을 우리 정음으로 표기하면 저런 식으로 좀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언어들은 그 정음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조금은 뭐라 그럴까 헝클어져 있는 언어라고는 할까? 그게 영어든 일본어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적어 봤는데 언제더라? 우리말과 열역학과의 관계 또는 열역학을 이용해서 우리말의 오래됨 그걸 한번 탐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엔트로피 법칙 있지 않습니까? 열역학 법칙. 이 영어 구문인데 사실 우리말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영어로 적는 게 좀 그랬었거든요. 충분히 우리말로도 번역해서 적을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영어로 적었다 할 수 있거든요. 강의 멋있게 하려고 또는 아는 체 하려고 외국어 할 줄 안다고 아는 체 하려고 그래 적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뜻하는 바가 있어서 저래 적었거든요. 저게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인데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말인데, 그 과학자들이 또는 과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그나마 제일 그럴듯하고 뭐 진실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뭐 실효성이 그나마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게 저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 법칙 중에서 어떤 것은 아예 거짓인 것도 있고, 또 일부분은 엉터리가 있고, 또 그나마 또 쓸만한 게 잘 없지만 한두 개씩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연력학자 법칙인데, 틀린 것, 아예 거짓인 것에 예를 들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건 아예 거짓이고, 다른 또 뭐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엉터리고, 뭐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나마 좀 쓸모는 있는데 법칙이라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건 현상이고, 연력학 법칙 저거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런데 음양의 세계에서 가면은 저것도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음양의 세계에서는 엔트로피는 증가 안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모른다. 하늘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세계에서는 이제 연력학 법칙 저게 뭐 틀리진 않았는데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자연 법칙들을 적을 적에 특히 과학이 제시한 법칙들이죠. 서양 과학이 제시한 법칙들을 제가 적을 적에는 일부러 이렇게 영어로 적는, 뭐 제가 아는 서양 언어가 영어밖에 없긴 하지만 일부러 영어로 적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은 정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훈민 정음할 때 그 정음, 바른 소리다 이거죠. 이걸 조금 뭐랄까 민족적으로 또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말 정음은, 또 정음인 우리말은 아주 격조 있는 언어입니다. 아주 격조 있는 언어고, 산스크리트가 그렇죠. 산스크리트를 또 다른 말로 버머라 하는데, 그 버머라는 것은 한자죠. 왜 버머라 하냐면은 브라만이 쓰는 언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브라만을 갖다가 한자 음자했을 적에 그게 범자가 돼가지고 버머가 됐거든요. 브라만은 그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라 그러나 그 최고 상위 계층을 브라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바로 버머죠. 브라만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산스크리트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아주 고상한 언어, 아주 뭐랄까 수준 높은, 어떻게 그냥 그냥 이렇게 속된 언어가 아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말도 그 한자도 같은 맥락입니다. 초기에 처음 발생했고, 그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을 적에 막 아무데나 뭐 일상의 말을 기록한다든지 뭐 욕지거리 같은 거 적으라고 그런 만든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나름 뭐 거룩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주 정제된 언어고 수준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얼토당토 안 하고 좀 이치에 닿지 않는 서양 과학이 제시하는 법칙들은 일부러 저렇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우리말을 더럽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죠. 족봉이 지나치죠. 근데 왜 그런지는 차츰 배워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런 차원에서 이 누구야?
이 사람들, 두 과학자들 보면은, 두 과학자 이름을 갖다 이렇게 적은 이유도, 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말이 아주 정제된 언어라면은, 아주, 수준 높은 아주 그런 언어라면은, 저 두 과학자들은 사실 제가 서양 과학자들 좋아하는 과학자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거의 뭐 유일하다 할 정도로 저 두 과학자는 좋아하는데, 저 두 과학자 이름을 저기 우리 정음으로 지금 표기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했냐면, 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인 정음으로 표기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분들은. 우리말은 그 근원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들은 서양 과학계에서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한팔뚝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도 그만큼 우리말이 또는 우리 사상, 우리 그 음양의 이치가 서양 과학하고는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살아 계셨더라면 자기 이름을 정음으로 표기된 게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겁니다. 좀 오버했네요. 제가 이 두 과학자들을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도 그나마 서양 과학자들 중에서 음양의 이치 이 차원에서 보면은 그나마 음양의 이치에 조금은 더 부합하는 연구 자세 또는 연구 성과 뭐 그런 걸 낸 사람이거든요. 저 두 사람은 요즘 표현을 하면은 전자기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 전기와 자기를 연구한 사람들인데,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출신이 좀 평민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좀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러는지 고등교육,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등교육이죠. 그래서 뭐 학교를 정규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그 반면에 아주 실험을 아주 잘했어요, 저 양반은.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실험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으로 발견한 많은 그 전자기학적 그 지식들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제임스 막스웰이 수식으로 이렇게 수학의 수식으로 그 유명하죠. 막스웰의 방정식 4개 그걸로 표현한 공적이 있죠. 마이클 패러데이는 잉글랜드 사람이 잉글랜드 북부 출신이고, 제임스 맥스웰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근데 저 시대에 되면 이미 뭐 스코틀랜드니 잉글랜드니 특히 학계에서 과학계 쪽에서는 뭐 그 구분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데, 아마 제임스 맥스웰은 그 평생 뭐 영어만 쓰고 살은 과학자일 겁니다. 스코틀랜드 고유어가 있는데 그 고유어를 할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보면은 논문이고 뭐고 다 뭐 주로 활동한 그걸 보면은 다 영어를 사용하면서 뭐 영어로 시도 짓고 뭐 수필도 짓고 그랬으니까 아마 영어가 모국어일 겁니다. 제임스 막스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음양의 이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과학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뭐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 음양이라는 것이 음양의 이치를 연구한다는 것이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 전자기학이 바로 공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과학은 주로 좀 입자에 매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체. 뉴턴 역학이 제일 그렇죠. 그리고 뭐 양자 역학도 결국은 입자죠. 그 양자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 아닙니까? 에너지든 뭐든 이렇게 입자화 돼 가지고, 퀀텀이란 말 자체가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
양자역학에서는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못된 많은 과학의 그 이론들이 생기죠.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인슈타인이고, 양자역학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쫄딱 망한 학문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맥스웰, 제임스 맥스웰이 발표했다는 그 4가지 방정식 중에 첫 번째 방정식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 사실 여러 과학 지식들이 자세히 보면은 좀 유념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음양의 이치가 가르쳐주는 그런 오묘한 것도 파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놓쳐버려요. 막스웰의 방정식도 아주 좋은 방정식이긴 맞는데, 그게 저변에 깔려있는 뭐랄까 숨은 의미, 그것을 탁 캐치해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무엇이며 또 정신 세계는 과연 있는가, 또 정신은 무엇인가, 그런 것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주거든요. 막스웰의 방정식들이. 막스웰의 방정식은 4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두 둘은 전기에 관한 방정식이고 둘은 또 자기에 관한 방정식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다, 뭐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막스웰의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볼까요? 저 노란색 안에 있는 저 식이 막스웰의 방정식 제 1번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 시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 긴장을 조금 했어요. 뭘 하면서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뭐라 그러나 저기 이때까지 온 강의는 보면은 주로 뭐 초반에는 우리말의 역사성에 대해서 논했고, 최근에는 또 닐스 보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잘못됐다, 또 그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이 또는 현대 과학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다, 그런 디스형 강의를 했는데 비해서 사실 오늘부터 나오는 거는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그 남을 까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겠죠. 물론 저 음양의 이치를 처음 이론으로서 만들어낼 때 그 선조들은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움고 좀 긴장도 되고,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 가지고요.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 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또 학자들도 그렇고 과연 저걸 인정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인정하든가 말든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내 길을 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동포라고 불렀는데, 좀 족봉의 차원에서 동포라 부른 것도 있지만은, 동포라는 것은 좀 제가 비록 민족을 갖다가 유선적인 인자로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규정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피출이 땡기는 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피출이 아닌 한국인들을 갖다가 멀리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육체는 초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동포라 쓰는 이유가 좀 정감 어린 표현인데,
이게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아이작 뉴턴이 니하고 친하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한국말을 잘하는 내가 더 친하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니 친한 친구 말을 믿을래, 아니면 저 이영만리 물 건너온 대포 쏘면서 쳐들어온 놈들의 말을 믿을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제 논리가 비약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논리가 비약하다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차원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좀 봐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 막스웰의 방정식 저거 참 이렇게 화면에 제시하기가 참 그렇네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왜 그 수학 알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수학을 쓱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연계통으로 고등학교나 해가지고 대학교 이래 뭐 공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뭐 수학 알러지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대충 내가 본 적이 있는 수학 공식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무슨 의미도 대략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근데 저걸 저게 무엇인가 정확히 수학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이 강의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저거는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의미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식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저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거는 뭐랄까, 어떤 전기를 이쪽 용어로는 전하라 그러죠.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가 있으면은 이 입자를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세운다 그러죠. 그래서 뒤집어 세우면은 전기에서 전기의 영향력이 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의 영향을 발산하는 걸 갖다 보자기에 닿겠죠. 그럼 그 보자기에 닿은 전기 영향력을 다 더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원래 과학이라는 게 과학 법칙이라는 게 당연한 소리를 합니다. 만유인력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죠. 물체가 떨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 당연한 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 막스웰이 등장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전기나 자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개념이 그렇게 뭐랄까 불안정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막스웰 전 페르데이 때만 하더라도 한 세대 차이 나는데 둘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참 힘들었어요. 이 전기 자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시작할 적에. 왜 그랬냐면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 전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고 만져지지도 않고, 물론 고압을 만지면 지지지 해가지고 감전돼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 지금은 전기가 많지만 전기가 없던 시절에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학문이라는 게 어떤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무엇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처음에 그 학문으로 시작하기에 참 난감한 게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전기라는 것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이래가지고 비록 학문적인 어떤 개념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남녀 끌어당긴다, 같은 것끼리는 밀고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긴다, 아주 그는 사실 전자기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극이 같은 것끼리는 민다, 극이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긴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하죠. 사실 그게 전자기학의 시작이니까. 처음에 초기 과학자들이 이 전기라는 것을 연구할 적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저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전기라 그러고 저 화살표를 갖다 전기장이라 그러죠. 마당장자를 써가지고 전기장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화살표를 전기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살표가 저 화살표를 표시하는데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자들은 저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저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저 전기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과학자들이 합의를 했는데 처음에 누가 저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또는 누가 저 화살표로 전기를 표시하자고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뭐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서양 과학자들은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깐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좀 직관에 의존하고 감성에 의존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상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더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양적 과학자들은 보면 고지식하고 아주 멍청하리만큼 꼬장꼬장해서 저렇게 전기를 저렇게 표시하는 것 자체부터 의문을 많이 던졌어요. 이래도 되나? 저리 하던 게 맞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렇죠. 그 쉽게 말해서 전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의문을 던진 거죠. 전기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도 일상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게 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발전소라는 게 생겨가지고 전기가 막 온 천지에 있을 시절이 아닐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물질이 전기적으로 보면 중성이거든요. 뭐 벼락이라든지 정전기 이게 특수한 경우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생겨나지 대부분은 중성이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과학자들도 그래서 똑같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전기 보면 실험으로 이렇게 뭐 책받침 같은 것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래 보면 뭐 떨어 붙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또 서로 미는 놈도 있고 이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전기란 무엇인가 이러다가 초기 과학자들 중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뭐랄까 가설이라면 가설이라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전기는 유체다. 흐르는 물체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든지 이런 거. 전기는 흐르는 유체다. 그래서 그때도 뭐 플러스 이것을 플러스로 하작해서 플러스가 됐거든요. 저기 원래부터 이것 뭐 플러스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전기를 띤 물체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뭐 이쪽을 플러스를 하자 이렇게 정했거든요. 플러스에서 유체가 뭔가 팍 뿜어져 나와가지고 휙 돌아가지고 저 마이너스 쪽에서 다시 들어간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죠. 추정을 하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뭔가 사실 정전기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뭔가 이렇게 서산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기라는 게. 실제로 그게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제 이렇게 규명을 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또 학문을 하자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호라든지 그러면은 뭐 그림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체가 아닐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죠. 근데 가장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가장 또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과학 법칙에 많이 위배가 되거든 그게. 보통 전기를 띤 입자들 보면 입자가 되게 작아요. 먼지 같은 데도 전기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대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먼지 같은 데 있는데 전기가 있는데 만약 이 전기가 만약에 전기라는 게 유체라면은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뿜어져 나오면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물체에서도 뿜어져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뭐 물체가 크다 하더라도 전기는 외부에 어떤 영향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전기력은 영원히 이렇게 발휘되거든요. 그러면은 무한대에 뭐가 계속 나온다는 있는 뜻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제 그게 뭐
입에 되는 거거든요. 뭐 꼭 자연과학 법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일 때마다 딱 요만한 놈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는 이치에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는 아니다. 유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는데 유체라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전자에서 물을 부으면 주전자 안에 물이 줄고 나중에 지나면 더 이상 주전자에서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만한 데서 뭐 계속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유체로 할 경우에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로 그 후보에서 탈락했어요. 이제 막스웰이나 패러데이나 막스웰 이 시대에 딱 와서는 유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냐 이거죠. 전기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정체가 뭐냐 이래 되는 거죠. 왜 보면 이게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데 정체가 뭐냐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이 정체가 뭐냐를 따지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학문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막 저걸로 공식도 수식도 만들고 법칙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것들은 나오는데 저거 전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걸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뭐 실질적인 많은 그런 유용한 그런 과학적 지식들이 이 실제로 발휘를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모른다. 물론 모른다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우리 그냥 저걸 꼭 뭐라고 우리의 언어로서 정확히 규명한다든지 뭐 정의를 내리지 말고 그냥 영향력이라 하자. 그야말로 그냥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뭐 정확히 무슨 영향력이냐 뭐 할 말은 그래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영향력이라 하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영향력이라 하고 그 영향력은 저렇게 표시하자. 그러면 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느냐? 실제로 전류를 흘려보면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기를 뭐 배터리라든지 보면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다. 흐르는 게 분명하다. 전기라는 거는 흐른다. 그러니까 이쪽을 플러스를 하고 플러스에 나온다고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전류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말하자고. 실제로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막스웰이 이제 이 공식을 만들었죠. 이건데, 자, 위에 거죠. 노란색 저건데, 저렇게 이제, 저 첫 번째 공식이 나왔는데, 이걸 좀 알기 쉽게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그림인데, 저 앞에 붉은색 저 반점이 전기를 띤 입자예요. 전기를 띤 입자를, 영어로는 charge라 그러는데,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 때문에 현대과학이 음양의 이치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게 전하를 띤 입자가 하나 있으면은 저 주위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폐곡면을 만들어요. 저거는 좀 지금 입체감이 없는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쌌다고 생각해 봅시다. S1, S2, S3 저게 이제 입체로 둘러쌌다는 거거든요. 뭐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둘러싸든 바깥쪽으로 둘러싸든 제일 가로 저렇게 둘러사는 그 범위는 결국 계산값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 이유는 뭐, 왜냐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력 선들이 밀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밀도가 낮아지지만은 면적은 많아지니까 결국은 다 더하면은 뭐 안에서 모으나 바깥에서 모으나 같은 거거든요. 저렇게 어떤 폐곡면이 있으면 폐곡면을 전기력 선들이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영향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랬거든요. 자, 전기력 선이 이렇게 통과해가 뚫고 나갈 텐데 그 전기력 선들을 다 더하면은
저 안에 있는 빨간 점에 있는 저 전기량, 전하량이 된다. 이게 막스웰의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게 막스웰 방정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사실상 같은 건데, 두 번째는 자기에 관한 거죠. 자기에 관한, 자기도 어떤 자기장을 갖다가 발산하는 뭔가 있다면은, 자기장을 발산하는 뭔가 있다면 저렇게 둘러싸면은, 둘러싸가지고 자기력선들을 갖다가 그 뚫고 나가는 자기력선들을 입체적으로 다 더하면은 0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장은 왜 그렇게 더하면 다 0이 되는 거야? 자기장이라는 것은 좀 전기장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전기는 어떤 한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석은 N극만 있는 자석, S극만 있는 자석, 이런 자석은 없어요. 신기하죠, 그게 우리 전통사상 하늘은 둥글다는 그거하고 통하는 맛이 있는데, 자기장은 항상 N극과 S극이라는 이는 뭐랄까 하나 일체화된 막대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퓨 나가기고 저쪽에서 퓨 받는 게 아니고, 퓨 나갔으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뺑 둘러싸 봐야 지가 나갔다가 또 있던 곳으로 가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경우에는 0이 되고, 전기장의 경우에는 둘러싸면은 저 안에 있는 저거와 같다 이래 되는데, 저걸 가우스 법칙이라 하거든요. 가우스가 저걸 처음으로 뭐 발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가우스가 알아낸 법칙이라 해서 가우스 법칙을 하는데, 그 가우스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한 게 맥스웰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라 그럴까. 그래서 다음 식을 한번 봐야겠는데, 위의 식이 막스웰의 방정식이라면은 그 밑에 있는 E 있지 않습니까? E 위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뭐 수학적으로 벡터라 그러죠.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거죠. 전기장이 세기를 하는데,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저렇게 표현하거든요. 저 전기장의 세기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전기적 영향력이 발산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장이라 그러죠. 그럼 그 공간에 임의의 한 점에서 그 영향력의 세기를 갖다가 나타낸 식이 바로 저건 겁니다. 전기적 영향력의 세기를 느끼려면은, 관찰자 자신이 전기적으로 돼야겠죠.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래서 뭐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기장에서 떨어진 어떤 지점에 플러스 1 쿨롱의 전기가 있다고 가정하고, 힘을 얼마나 받는가, 그걸 나타내는 값이 전기장의 세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장, 어떤 지점에서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은, 그 입자에서 어떤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에서 전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전기장이 생기는, 쉽게 말해서 K는 상수니까 별 그 의미는 없고요. 전하량 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죠. 전하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의 양이, 어떤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으면 그 전기를 띠고 전기의 양, 그 전기 양이 많으면은 그 주변에 전기 영향력이 더 세지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리인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라 그러나 그 전기 영향력이 약해진다 그러죠. 약해지는데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약해지는 거죠. 어떤
전하를 띤 입자에서 1m 거리에 있는 그곳의 전기장의 세기는 2m 있는 2m 밖에 있는 곳의 그 전기장의 세기보다 2배 센 게 아니고 4배 세게 되죠. 이제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전기장을 띤 입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이제 영향이 약해지겠죠. 그걸 말하는 게 저게 그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좀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이 말을 하냐면은 이걸 잘 이해하면은요, 본격적인 뭐라 그러나 음양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막스웰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음양의 세계, 진짜 음양의 세계 진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음양의 세계, 이 세계도 음양의 세계죠. 음양이 표현된 건데 진짜 음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실마리를 줬죠. 막스웰의 방정식 첫 번째 방식이.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식을 잘 한번 보세요. 이 R이 분수에, 수학 분수에 R이 있다는 거. R이 있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세기가 격격히 작아진다 그러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또 기하 급수수록 세지겠죠. 제곱으로 세지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게 제가 그림을 좀 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떤 점전화, 사실 뭐 아주 입자의 크기가 아주 적은데도 전기를 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크기에 비해서 전자의 크기는 거의 제로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자가 너무나 그 물질 속에 안에 조그마한 상태로 있어서 중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못 느끼지. 사실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이 작아져 가지고 전자만큼 적어져 가지고 전자 옆에 우리가 서면은 아마 우리 몸은 분해될 겁니다. 하도 그 영향이 하도 세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조그마한 입자 속에 강력한 전하를 띤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가정을 안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 영향력은 저렇게 화살표로 나오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은 Q라고, 전하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장의 쌩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 가면 약해지겠죠. 가까이 가면은 점점 세지고, 근데 점점 세지가지고 이 가까운 부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죠. 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안 해봐서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장난스러운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점점 가까워진다면 점점 가까워지면 어마어마하게 더 세질 텐데, 만약에 저기 점전화, 거의 뭐 점이라 치고, 점은 세상에 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머릿속에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점이라 치고, 저 점에 지극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뭐, 힘이 아니죠. 전기장의 세기가 어마어마하게 세겠죠. 만약에 내가 전기를 띤 물체라면 나는 핑 튕겨 나가겠죠. 거의 뭐 빛의 속도로 가까울 정도로 핑 튀어나갈 겁니다. 만약 거의 가까이 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까이 가면은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무한을 향해 커지거든요. 실제로는 실제 자연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은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분수에 1보다 작은 수가 자꾸 들어간다 아닙니까?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럼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만약에 거의 0에 가까워가면 그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거리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0 이게 R이 0.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러면 거리가 제로가 되니까
거리가 제로면은 뭐 분수가 제로가 되면은 무한대라 그러는데 그 값은 사실 무한대보다 더 크죠. 분수가 0에 가까워지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무한대로 간다 이러죠. 근데 분수가 0인 경우는 무한대보다 더 무한을 넘어서게 되는데, 뭐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모르죠. 왜냐 수학에서 분수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분수에 0이 들어간다는 것은 0으로 나눈다는 뜻인데, 수학에서 다른 거는 다 해도 무엇을 0으로 나누지는 않거든요. 나누지 않는 게 아니고 못 나누고, 못 나누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나누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없어요. 수학에는. 수학 중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다 배워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무엇은 무엇에 닫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자연수는 덧셈에 닫혀 있다 그러죠. 닫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수식으로 그 연산을 하면은 그 어떤 수들이 자기 집합 안에서 그 값이 나오냐 이 말이죠. 지금 자연수가 덧셈에 닫혀 있다 이 말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를 하면 자연수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수는 이제 뺄셈에는 닫히지 않죠. 그냥 자연수에다 자연수를 빼면은 자연수가 안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정수에 속하지 자연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닫히지 않다 이라는데, 사칙 연산으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연산을 만들어서 이게 닫혀있냐 안 닫혀있냐 이런 말도 이런 수학 그것도 하는데, 사칙 연산 중에서만 보면은 뭐 유리수나 실수 쪽으로 가보죠. 유리수나 실수는 거의 연속적인 수들 아닙니까? 계속 연달아 계속 있는 수인데, 우리 배우기를 사칙 연산에 닫혀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수와 실수와 사칙 연산에 닫혀있는데 이렇게 단수를 붙이거든요. 저 아직 기억나는 수학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단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 이렇게 하거든요. 유리수하고 실수를 0으로 나누는 거 빼고는 다 닫혀있다 이러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좀 가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0으로는 나누지 못할 건가? 우리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수학 책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 대학에 갔더니 교수님들도 그렇고 0으로 못 나눈다고만 말씀하시지 0으로 못 나누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 또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0으로 나누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0으로 실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봅시다. 무엇이 5라는 수가 있을 때 5를 0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5를 1로 나누면 5이지 않습니까? 5를 한 번 나눈다는 거네요. 나눈다는 건 이게 2로 나누다 보면 두 동강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눈다는 건 세 동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로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1동강이 내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원래 그 몸이 되는데 0으로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억지를 한번 부려봤어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을까? 왜 0으로 못 나누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수학자들도 그렇고 또 뭐 과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이 또 과학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냥 보면은 좀 특히 과학에서 더 그렇죠. 그러하다라는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왜 그러하냐 이걸 밝히는 과학은 잘 없어요. 만유인력 법칙도 물체가 물체 간에 서로 끌어당긴다.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해서 끌어다니는지 왜 끌어다니는지는 모르거든요. 이 질문은 실제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표할 적에 기자가 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기자가 만물이 서로 끌어다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끌어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작 뉴턴은 그건 나도 모른다 이랬어요. 알 길이 없죠.
그 과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 그걸 알아내고 발표해 놓고는 온갖 명성을 다 얻지요. 왜 그러냐는 이제 모릅니다.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법칙을 해버리죠. 이유 없다. 그냥 그렇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 과학자들의 이 좀 좋지 않은 버릇을 소학자들도 배운 탓인지, 소학자들도 그래요. 왜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영어로 못 나누는지. 특히 보면은 소학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학문이거든요. 진리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과학에 비해서 나름 치밀하고 모순도 적고 이래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수학적 현상 또는 수학적 그 법칙이라 그러나 어떤 원리 이런 것을 그냥 그렇다고만 하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수학은 수학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지적 활동이고 거기서 재미를 얻는다 이러지만은, 우리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은 수학적 사실, 원리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 또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겁니다. 수학도 그게 안 되면은 과학에 폐단하고 같은 폐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음양의 이치를 좀 깨우치고 사는 그런 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영어로 나눌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왜 영어로 나눌 수 없을까? 영은 사실 모든 수의 근원이고 단순히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인데, 영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죠. 우리 동양 사상, 음양 사상에 있어서는 영은 하늘인데, 우리 그 사칙 연산 있지 않습니까? 가감성제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게 보면은 다 나름의 그게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땅의 경우에 곱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땅은 모나다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모나다 해야 되는데, 모나다는 것이, 모라는 게 뭐냐면 네모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면적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곱하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대수적인 현상이죠. 2 곱하기 3은 6이다. 우리는 항상, 지금 현대인들은 곱하기를 대수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보면은 곱하기가 대수적이지 않고 기하학적이었어요. 즉 곱하기란 무엇이냐? 두 변의 두 변의 값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면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각형이 있으면은 한 변, 이쪽 변의 길이 곱하기 이쪽 변의 길이를 하면은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의 곱셈은 그런 거였어요. 기하학적이었죠. 그래서 모나다, 땅이 모나다 이 말은 곱셈의 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곱셈하고 관련 있는 개념이죠, 땅이라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제가 음양의 이치를 논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그 결과인데, 땅 곱하기인데, 그 곱하기라는 게 대수적인 곱하기가 아니고 벡터적인 곱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외적인데, 외적. 땅은 외적이에요, 외적.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늘이라는 것은 나누는 존재거든요. 하늘이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든 만물에게 나눠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나눗셈은 하늘의 계산법인데, 우리 정음에도, 정음 28자 중에서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거 폐기해 버렸는데 참 큰 실수죠.
다시 살려야 되는 건데, 이 아레아라 하는 거, 이 하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인데, 어떤 뭐랄까, 어떤 저기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이트에서 그 방영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 한국어를 소개하는 장면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음은 철학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천지인을 설명하는데, 점과 그 의와 이가 땅과 사람, 하늘을 그 상형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서 은은 이제 평평하니까 땅이라 할 수 있긴 하니까 이제 쉽게 이제 잘 설명했는데,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니까 이다. 그까지 좋았어요. 근데 하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갖다가, 이 아래아 점을 갖다가 태양을 상징했다 이러는 거예요. 태양이 어디를 봐서 점입니까? 태양은 부피가 있는데, 근데 뭐 하늘에 떠 있으면은 뭐 점처럼 작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완전한 점도 아니고, 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그 점을 만들 적에 하늘의 해를 상징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점. 그게 뭐냐? 이러면은, 이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북쪽 하늘에 있는 북극성. 밤하늘에 보면은 왜 카메라로 별이 돌 적에 찍어놓은 그 사진을 보면은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을 그리는 별들의 그 가운데 그 원점이죠. 그 원점에 이제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죠. 북극성이 원점이라기보다 원점은 따로 있는데, 그 원점에 공교롭게 북극성이라는 별이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거의 일체하게 이제 있는데, 그 점을 갖다가 상징하는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천지인의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점이고, 그 점에서 이렇게 그게 하늘에 그게 나오면은 만물들이 접하는 과정에서는 또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방 천원지방이라 그러죠. 하늘은 둥글다는데, 하늘이 둥글다는 게 처음에 점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가서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은 하늘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점은 나누어지는 곳이지 더하거나 곱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못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은 나눠주는 존재지, 나눔의 대상이나 존재가 나눔의 대상이나 도구가 될 수는 있거든요. 무엇을 영으로 나눈다 그러면 하늘은 그 나누는 주체지, 우리가 뭘 나눌 때 칼로 나눈다 그러면 칼은 나눔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무슨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5를 2로 나눈다 그러면은 2가 5를 2등분 내는 그 수단 아닙니까? 그러면 0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0이 이제 나누는 도구가 되는데, 하늘이 무엇에 도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고, 천지인 음양의 그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겁니다. 수학적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뭐 홀수, 짝수 관련해가지고 또 자연수, 여러 가지 수학적 그런 현상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근데 관심이 없고, 수학자들이 관심이 없어 그냥 계산하는, 답 내는 데만 열심히 했지, 그런 수학적 그런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는 잘 생각 안 하죠. 근데 영어로 나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영어로 나눈다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로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진짜 영어로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발생하지는 않는데 뭐라 그럴까, 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야겠죠. 원래 수학의 허수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수를 상상함으로써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이제 허수의 시작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수는 2번 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헛수고 뭐 복수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영어로 나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영어로 안 나올까? 이렇게 상상하다 제 나름대로 결론이 뭐냐면은, 혹시 그게 아닐까? 여기 보면 특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이점이라는 싱귤레리티를 하는데 특이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특이점, 이 점이 있는데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저 속에 쑥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 거리가 0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혹시 저기 뭐 그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해리포터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쪽 세계로 휙 가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저기서 만약에 분명히 저기서 영향력이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뭐가 있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저기가 영향력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영향력이 시작되는 곳이라면은 뭔가 저 안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저기 쑥 들어가 버리면 다른 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유치한 발상일 수는 있는데, 동화적인 상상일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 나름대로 상상인데,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전기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지만 이 표시를 떠올리기 전에 이 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 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입체감 있는 그냥 동그라미 원이 이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원이 두 개 있어요. 원이 두 개 있는데, 원이 두 개 있으면은 저기 뭐야, 원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걸 수 있겠죠. 저기 원래 원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점들의 집합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엄격히 뭐 수학적 정의에는 유비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원이라는 게 뺑 돌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집합해 있는데, 저렇게 접선을 끄면 그 중에 딱 하나만 만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에 접하는 하나의 접선, 그걸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되면. 그리고 저 원이니까 이제 고리 같은 거죠. 고리 같은 건데, 안은 비어 있고 이제 원이니까, 저 접선도 그렇고 저 원도 그렇고 두 개의 원도 그렇고 다 도체로 만드는 겁니다. 도체가 뭐냐 하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뭐 쉽게 말해서 금속이라 보면 돼요. 뭐 구리, 쇠, 뭐 그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저렇게 두 개의 동그라미에다가 접선을. 그리고 나서 뭐랄까, 저 두 개의 원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용어가 좀 그렇죠. 자, 배터리를 이쪽은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저게 도체니까 전류가 지나가겠죠. 저 원으로 일단 가겠죠. 전류가 이 플러스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플러스 나와서 일단은 저 동그라미 원에 전류가 꽉 차겠죠. 꽉 차면은 이제 넘쳐나가지고 한 점이지만은 접하고 있으니까 접점을 통해서 전류가 접선으로 흘러가겠죠. 저렇게 쭉 흘러가면 화살표 해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점이 전류가 시작하는 점이 점이지 않습니까? 점. 여기 들어가는 점도 점이고. 근데 요 그림이 제가 왜 제시하냐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전기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현실적인 그림이 제시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제가 요걸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는 아까는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를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구. 물론 이 구는 안이 꽉 차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완전 100% 동글동글한 이 두 개의 구가 있으면은 그 구에 동시에 접하는 접면을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겁니다. 저렇게. 그러면은
아까 원에다가 접선이 한 점에 접하는 것처럼 구위의 한 점에 접하고 또 다른 구에도 한 점에 또 접하겠죠. 또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뭐 배터리가 싫으면은 대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 대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구에다가 전기를 주입해 가지고 구 저 자체가 그야말로 전기 소스가 되는 거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 똑같은 거니까 저렇게 플러스 전하를 대전시키고 마이너스 전하를 대전시키기도 하고 뭐 대전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문지를 정전기로 하든지 뭐 어떻게 축전지를 사용해 하든지 하지만은 그냥 쉽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연결했다 생각하면은 똑같이 저렇게 흐르겠죠.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기라는 게 나와서 쭈르륵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는 접선이라 가지고 선을 따라가 전류가 흐르니까 뭐 이해가 쉬웠는데 여기는 면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류라는 게 만약에 뭐 유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유체처럼 이렇게 무슨 나온다고 할 게 영향력이 유체처럼 이렇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자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저기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삥 둘러가는 놈도 생기겠죠. 삥 둘러가는 놈. 왜냐면 여기가 전류 전압이 제일 높은 데니까 다 못 지나가면 삥 둘러가기도 하고 또 바깥쪽 아주 외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호스를 연결해가 물을 발사하면은 물을 흘리면 아마 물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빨아당기고 이쪽은 쏘면은 이게 쭉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로 아예 이쪽으로만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놈도 있을 것이고. 자, 이걸 갖다가 그리면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면상에 나타나는 전류의 흐름을 화살표로 우리 선으로 그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 위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주로 이 가운데로 많이 지나가겠지만은 다 가운데서 다 소화되지 않는 거는 가로 갔다가 돌아가고 또 절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그림이겠죠. 이 그림. 패러데이하고 맥스웰이 우리 뭐 전기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표시하자. 실제로 여기에 어떤 대전이 잘 되는 대전이 되는 가루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그 가루의 그 분포가 저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약간 좀 동원해 봅시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실 상상력인데, 만약에, 원은 여기 1차원이죠. 여기. 안에 면적은 2차원인데, 안에 면은 2차원인데, 가에 동그라미는 1차원이지 않습니까? 구 같은 경우에는 표면은 2차원인데, 면이니까, 안에까지 다 하면 3차원이 되죠. 안에 부피가 있으니까, 부피가 있다면 3차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차원 구를 한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이 잘 안 되지만 4차원 상상이 잘 안 되면 4차원 구가 있다고 가정을 안 해봅시다. 4차원 구가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은
이 4차원 구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릴 수는 없죠. 이 세상은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구는 그릴 수 있는데 4차원은 어떻게 지금 우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있다고 치는 거죠. 그럼 4차원 구를 우리 편의상 공이라 해봅시다. 공이 4차원은 아니지만은 용어가 없으니까 지금은 4차원 구를 공이라 하면은 아까 원에다가 접선을 긋고 구에다가 접면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공에다가도 뭐 접하는 뭔가를 그릴 수가 있겠죠. 뭐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나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차원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이제 접하는 것들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접하는 것들 보면 여기는 1차원이죠. 접선은 1차원이지 않습니까? 1차원. 왜냐 선이니까. 자, 여기 접하는 것만 봅시다. 여기서는 이 접하는 거는 2차원이죠. 면이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4차원 구, 즉 공이라는 게 있다면은 거기도 뭐 접하는 걸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접하는 그 무엇은 몇 차원이 될까요? 여기 보면 1차원이죠. 접선 1차원, 접면 2차원, 다음에 나올 거는 뭐겠어요? 3차원이겠죠. 단지 우리가 4차원 구가 저 공이라는 게 실존한다는 걸 이제 믿어야겠죠. 자, 좀 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죠. 그 다음에 구에다가 접면을 그었죠. 근데 4차원 구, 즉 공은 우리가 상상 못하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뭐 4차원 구는 못 그리지만은 우리 능력, 인식 능력 또는 인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그리지만은 그게 뭐 접선이든 접면이든 뭔가 접하는 걸 그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3차원이 되겠죠. 그럼 접체라 합시다. 체적이 있으니까 접체가 되겠죠. 그럼 접체를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접체를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이 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흘렸더니 이렇게 흘러갔죠. 그 다음에 구가 있으면 두 구 사이에 두 구가 있으면은 두 구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했더니 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양이 생겨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우리가 이거라 그랬죠. 이 모양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봤던 거 이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3차원 4차원 공에 두 개의 4차원 공이 있다 칩시다. 4차원 공이 있으면은 두 개의 4차원 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전류를 흘리면은 이 두 개, 한 개의 입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양이 생겨나겠죠. 그 전류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좀 그림이 좀 어설픈데 저 입체에 있으면은 3차원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전류가 입체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2차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 이거죠. 평면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3차원에서 일어나죠. 전기를 띈 입자들도 보면 3차원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처럼 이게 이렇게 되겠죠. 3차원 공간에서 3차원적으로 뿜어내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만약에 4차원 구가 있다면 두 개의 4차원 구가 만들어내는 전류의 모양은 아마 저렇게 입체적인 저런 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류가
저기 처음에 전자기학을 처음 연구했던 초기 과학자들이 유체라고 생각했다가 기존에 있던 물리학 법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기했던 이론,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는 곧 유체죠, 유체. 그런데 이제 유체라고 했다가 유체가 안 된 이유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안 됐는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4차원 구가 있어가지고 점으로만 접하지만은 이렇게 뭐랄까 전기라는 것을 외부 세계에서 주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한대로 주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에서 펌프가 물을 퍼올려가지고 계속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즉 외부 세계에서 다른 차원에서 주입할 수 있다면 계속 전기가 유체라는 그 설이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가 한번 잘했던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맥스웰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 이게 보면은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전하를 뜬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 주변에 폐곡면을 씌웠을 적에 이 폐곡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 선들을 다 모으면은 중앙 가운데 있는 요 전기를 띠는 입자의 전하량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폐곡면을 따라서 그 전기력선을 다 모은다는 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말하면요, 적분이에요, 적분. 즉, 여러 개, 입체적으로 막 밖으로 나가는 이 화살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 쌓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적분이란 게. 쌓았더니 그 쌓은 크기가 그 안에 있던 그 전기량하고 같더라 이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과학자들이 그 전기라는 것은 유체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유체는 아니고, 그럼 유체가 아니면 뭐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영향력이라 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넘어가 놓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공식을 만들 적에는, 과학 법칙이라면서 수식을 만들 적에는 마치 전기를 유체인 양 하고 수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학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참 재밌죠. 분명히 아니라고 부정해놔 놓고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과학의 한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재밌는 건요, 그렇게 유체가 아닌데 유체인 것처럼 하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잘 맞아 떨어져요. 또 재밌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펌프가 있으면은, 공기 넣는 펌프가 있으면은 펌프 노즐 끝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요. 풍선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은 풍선 표면에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팽창하면서 그 가해지는 압력을 다 더했더니 노즐 그 구멍, 아주 가는 구멍 아닙니까? 거의 뭐 점 같은 그 구멍에서 나오는 구멍에서 나오는 뭐라 그러나 그 공기의 압력, 그 노즐의 압력, 노즐에서 나오는 그 압력의 크기와 같다 이거거든요. 이 바깥에 풍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다 더했더니, 왜냐 풍선에 가해지는 압력은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변적이 넓어지니까 그 압력을 다 더했더니 요게 전과 같은 실제로 전과 같지 않습니까? 노즐 보면은 펌프 자전거 바람 넣을 때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압력하고 같다 이럴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직관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공기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기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 다 더했더니 요거 하고 같다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막스웰의 방정식, 1번 방정식이
하고 있는 게 그건 겁니다. 뭔가 한 점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는데 외부의 바깥쪽에서 어떤 그걸 다 가해지는 압력을 다 더했더니 초기에 한 점에서 나오는 그 압력하고 같더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있는 무슨 법칙 그게 위배된다고 그게 어떤 뭐랄까 이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는 분명히 유체가 아니라 해놔놓고는 계산은 유체인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막스웰의 방정식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장도 유체가 아니지만 유체인 것처럼 계산은 하니까 0이 되더라. 원래 왔냐 나갔다가 돌아가니까. 이율배반이죠 과학자들은. 여러분들 과학자의 실체가 이겁니다. 아주 자체 모순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발표할 때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 발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맞겠지 이랬는데 엉터리가 엄청 많아요. 거의 대부분 과학의 법칙이라든지 뭐 원리 그런 게 대부분은 다 엉터리입니다. 아예 거짓도 많고요. 엉터리도 많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예시했던 것처럼 이걸 보시죠. 이걸 잘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4차원은 지금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4차원은 지금 우리 능력이 안 돼가 상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차원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2차원 세계라면은 3차원 구가 있어가지고 3차원 구에서 점이니까 점에서 접해서 이렇게 전기라는 게 계속 뿜어져 나오면은 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전류의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펌프에서 공기를 내뿜어서 풍선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풍선이 그 공기에 실려 있는 그 힘을 받아서 팽창하지 않습니까? 전기도 그런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존재는 하고 그게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모터를 돌리고 불을 밝히고 이건 실질적으로 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4차원 공을 한번 상상하면은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인식 밖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장면이거든요. 믿음. 4차원 공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4차원 공을 믿게 되면은 이게 물음표를 했던 거. 이걸 믿게 되면은 전기는 유체가 될 수가 있고 외부 세계에서 뭔가 주입되는 게 될 수도 주입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 세계가 있다는 게 되고 우리는 뭐냐 이래 되죠.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급진적인 과학자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사실 이 세상 홀로그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기가 유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유체가 어디서 왔느냐 외부 세계에서 주입되는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 홀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낸 영상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섬찟하죠. 뭐 그렇게 섬찟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런 것이고 진리는 좀 잔인한 면도 있고 그래요. 잠시 쉬었다 갑시다.